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직접 만나서 수업을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영상으로 대신 보내드리는 거를 좀 양해를 해주세요. 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시험 보느라,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어요. 이제 시험 보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뭐 예방이나 법규나 약간 어려웠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까지 항상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이 선생님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시를 보러 가면은 평소에 공부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할 때는 기출 문제 가지고 많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봤던 문제 또 보고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국시에서는 그 예전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 이제 일부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소송해가지고, 국시 문제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내는 거는 더욱 어려워졌고, 쉬운 문제를 내는 거는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남은 시간 동안 이제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뭐 충분한 시간이에요. 남은 한 달 동안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국시 보러 가면은 절대로 내가 봤던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지 당황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시험 문제 내가 보는 문제가 처음 봐가지고 못 풀 정도로 어려운 거냐?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냥 약간의 낯선 것만 조금 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은, 읽어보면은 다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봤던 내용들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방부터 해서 이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어떻게 풀면 됐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번 문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조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질본에서 일단 넘어갈게요. 질본에서 지역사회 고당사업 중에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이 이제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 동네 병원 원장님들께 이제 참여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게 있다고 했었죠. 동네 병원 원장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뭔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1차 의료기관에서의 당뇨병 진료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해서 배부를 한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조의 어떤 요소인가라는 문제인데, 우리 요거 기억나세요? 국가보건의료체계 하부 구성 요소 중에서 어 요거 혹시 기억나세요? 요 그림에 보이실 텐데, 총 5가지가 있었어요. 어, 의료 자원과 자원의 조직화,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공, 요 3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2가지인 관리하고 경제적 지원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자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자원을 생각하면은 돈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돈은 사실 자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이 여기에 들어간다. 즉, 의학 지식이 자원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지 병원 건물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건 자원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는데, 돈은 자원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의학 지식에 해당을 한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보조적인 구성 요소에 경제적 지원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의료 자원을 개발을 해서 자원을 잘 체계를 갖추는데, 그 자원의 조직화를 담당을 하는 곳들이 공공일 수도 있고요, 뭐 민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원을 잘 어디에 배치를 하고, 뭐 적시성, 형평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잘 여기저기 잘 맞춰 놓은 다음에 틀을 갖추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임상에서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의료 체계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부 구조는 어떤 거냐인데, 잘 보면은 진료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의료 지식, 배경 지식을 준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자원 개발에 해당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 자원 개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정적 지원은 해당이 안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은 이건 이제 실제로 환자랑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환자랑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걸 이제 단순히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리고 자원을 조직화하는 것하고는 약간 조금 다르죠. 이건 이제 자원 자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 최근 10년간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NCD라고 해가지고 Non-Communicable Disease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감염 질환하고 감염병에 대비되는 개념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로 대표되는 것들이에요. 비감염성 질환이나 부담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몇몇 국가들에서 예방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완이나 사망을 조금씩 낮추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예방이 어렵다 왜 그러냐라고 했는데, 1차 예방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초에 환자를 안 만드는 거예요. 즉, 건강한 사람을 계속 건강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1차 예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비감염성 질환, 즉 우리가 그냥 쉽게 만성 질환을 떠올려 볼게요. 만성 질환을 그럼 애초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게 왜 어렵냐라는 거죠. 감염성 질환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감염 원인을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뭐 백신을 만든다거나 뭐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거나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거나 하면은 이런 것들이 숙주에 침입하는 걸 차단을 해가지고 감염병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단일 원인이 아니죠. 단일 원인이 아니에요. 그 발병에 기여하는 여러 가지 패스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뭐를 먼저 막아야 이걸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를 알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념의 1차 예방은 약간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합병증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될 거라는 뭐 오해가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1차 그 만성질환에 대해서 인터벤션, 그러니까 1차 예방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걸쳐서 경비의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비용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유한기간이 길다라는 건 이제 이미 환자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1차 예방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무증상기가 길고 질병의 경과가 급속하고 뭐 이런 거는 해당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만성 질환의 경우는 질병의 경과는 사실 굉장히 슬로우 프로그레시브한 질병들이죠. 네. 자, 그 다음에 63번 다음 사례는 딥시 모형의 어느 단계 대응 행동인가 라고 했는데 기상청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마이크로 입방미터 이상으로 측정 예측이 되어가지고 외출할 경우에 마스크 착용하세요라고 안내를 했대요. 이게 이제 작년에 국시에 처음 나왔었던 딥시 모형에 대한 건데 우리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대기 환경 관련한 예보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수업 혹시 이제 수업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수업 교재에도 포함을 시켜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PM10이랑 PM2.5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각각의 농도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과 그다음에 좀 뭐 호흡기 질환이 있다거나 기저 질환이 있다거나 한 사람들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 정리를 해둔 거고요. 63번 문제에서 지금 농도가 75 마이크로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75 마이크로를 보면은 나쁨에 해당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나쁨에서 뭐 매우 나쁨 정도 사이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 쭉 내용을 읽어보면은 민감군도 이제 밖에 나가지 말아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매우 나쁨으로 올라간다면은 가급적 실내에만 있어라. 만약에 나갈 거면은 좀 마스크를 쓰거나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요 그 예보 제도 를 바탕으로 이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권고를 한 거는 마스크 착용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딥시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은 딥시 모형이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딥시라는 게 드라이빙 포스, 프레셔, 스테이트, 익스포저, 이펙트 그리고 행동의 액션까지 해가지고 앞 글자를 써서 딥시라고 하는 거였고, 그 이제 환경 상태에 대해서 환경 오염, 음,
환경의 오염이랑 그 다음에 얘네가 주는 어떤 건강 영향들이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개입을 하자는 거죠. 개입을 해가지고 요 건강 영향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은 최소한으로 하거나 늦춰보거나 하자라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게 이제 이런 딥시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오염을 자꾸 일으키는 드라이빙 포스가 뭐냐. 그래서 이제 인구가 성장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환경에 오염 물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여기에 대해서 뭐 발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좀 조절을 하자라는 것이었고, 압력은 이제 발전을 하면 할수록 생산과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폐기물이 배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다면 이제 규제를 강화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한번 조절해보자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나와가지고 이젠 실제로 어떤 오염 상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오염을 조금 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해보자. 배기가스 필터를 부착한다든지 화석연료보다는 천연연료를 한번 써본다든지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정도의 오염이 남아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질병에 걸릴 테니까 그 경우에는 교육을 해주고 경각심을 조정하고 오존이나 미세먼지 예보제도 방금 봤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노출이 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실내 활동을 하시라라고 권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영향, 질병이 생겼다, 천식이 생겼다, 호흡기질환이 생겼다, MI가 생겼다, 스트로크가 생겼다 한다면은 이때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주자라는 각각의 어떤 그 사회 변화라든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환경 오염이 발생하는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한 게 이제 딥시 모형이었고요.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제 환경 오염이 이렇게 일단 생겼어요. 그렇죠? 농도가 이 정도로 생겼으니까 이걸 더 이상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사람들한테 노출을 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는 것은 노출을 줄이는 단계다 라고 보시면 돼요. 64번 문제.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0%인 검사법을 이용을 해서 민감도 90%, 특이도 90%인 검사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A 지역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처음에 스크리닝 했을 때 2,600명이 파지티브 나왔는데 확진 검사를 했더니 1,800명, 이 중에서 1,800명을 그렇다면 나머지 800명은 위양성이라는 말이네요. 그쵸? false positive, 위양성이 8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제 A 지역의 유병률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유병률의 125%인 B 지역에서는 그렇다면은 동일한 검사를 사용을 했을 때 양성 예측률은 어떻게 되느냐, 양성 예측도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를 잠깐 한번 떠올려 보면은, 민감도라든지 특이도라는 거는 우리 검사의 고유 특성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컷오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검사 방법을 바꾼다든지 하지가 않는다면은 이런 거를 바꾸지 않는 한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CR에 대해서 검사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0%이다. 그럼 이것은 서울에서 해도 90%, 90%이고 뭐 제주도에 가서 해도 90%, 90%인 거예요. 변하지 않아. PCR을 안티바디 안티젠 테스트로 바꾸지 않는 한,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바꾸지 않는 한 동일한 거죠. 다만 양성 예측도는 조금 바뀔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라는 거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었죠? 유병률 프레밸런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문제를 낸 건데, 우리가 이제 그 양성 예측도라든지 이런 거 구하는 공식이 있기는 했었는데, 민감도 특이도 유병률을 가지고 공식이 편한 선생님들은 공식에 대입을 해서 풀어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표 그리는 게 뭐 저의 경험상은 그냥 훨씬 간단하고 빨라요.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이제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2x 테이블 그려서 푸시면 돼요. A 지역을 한번 볼게요. A 지역에서 일단 전체 인구가 10,000명이라고 했죠. 10,000명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질병이 있는 사람, 그리고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선별검사, 스크리닝을 했을 때 양성이 나온 사람과 음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검사법을 이용해서 총 인구 10,000명에 대해서 했더니 검사 양성이 2,600명, 테스트 파지티브가 2,600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7,400명은 음성이 나왔었겠네요. 그랬는데 이 2,600명을 데리고 확진 검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1,800명만 실제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2,600명이 양성인 줄 알고 확진 검사를 했더니 이 중에 1,800명이었고, 그렇다면 나머지 800명은 위양성인 거죠. 근데 지금 이 검사 방법의 특징이 민감도가 90%, 스페시피시티가 90%였어요. 근데 민감도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 중에서 검사를 했더니 질병이 있다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이 표에서 보면은 질병이 있다라고 나온 사람 중, 이 질병이 있다라고 나온 사람 전체 중에서 진짜 질병이 있었던 사람, 그 검사가 양성이라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즉 맞는 거를 맞다라고 할 확률을 민감도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 즉 질병이 있는 사람을 맞다. 1800명에 해당하는 거지. 이게 90%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우리 A라고 해본다면은 A 분의 1800은 9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2000명인가요? 그쵸? 9, 28 하면은 그쵸? A는 2000명 나오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가 2000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8000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800명이었으니까 7200명이 되겠죠? 특이도는 뭐예요? 특이도는 틀린 걸 틀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틀린 걸, 질병이 없는 사람을 틀렸다라고 할 확률이니까 8000분의 7200 하면 90%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 1800명이니까 나머지 200명이 될 것이고, 보세요. 그럼 이 A 지역에서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이라는 거예요? 2000명. 즉, 유병률은 만분의 2000 해서 20%예요. 이게 이제 A 지역에 대한 얘기였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준 거는 이 A 지역 유병률의 125%래요. 그렇다면은 B 지역의 프리밸런스는 얼마예요? 20% 곱하기 125% 하면은 25%라는 거죠. 25%이고, 그 다음에 동일한 검사를 이용을 한 거잖아요. 동일한 검사면은 검사 방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민감도 여전히 90%고요. 특이도 여전히 90%예요. 90%, 90%. 그 다음에 단지 여기서 바뀐 거는 유병률. 유병률만 20%에서 25%로 올라갔으니까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다시 한번 또 그려보죠. 2x2 테이블 한번 그려볼게요. 10,000명이라고 그냥 가정하고 푸세요. 편하니까. 만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도 되고 10,000명이고, 그 다음에 유병률이 25%니까 여긴 지금 환자가 2,500명 나와야 돼요. 그쵸? 환자 아닌 사람은 7,500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감도가 90%니까 맞는 걸 맞다고 할 확률, 즉 전체 디지즈 파지티브인 사람 중에서 테스트 파지티브인 사람이 90%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니까 2,500분의 여기를 x라고 한다면은 x는 90%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죠? 이게 그러면은 2250명 나오죠. 그 다음에 특이도, 여기를 y라고 한다면은 아닌 걸 아니다라고 하는 게 특이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90% 나와야 되잖아요. 7500분의 y는 90%니까 y는 6, 9, 45, 67, 4, 6750명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2250명, 여기는 6750명 했을 때 양성 예측도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테스트가 파지티브라고 했을 때 실제 파지티브가 얼마냐라는 게 이제 양성 예측도를 의미를 하는 거니까 나머지 빈칸 채워가지고 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가 3000 나오나요? 그쵸? 3000. 그래서 3000분의 2250 하면은 그게 이제 양성 예측도.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3000분의 2250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75%가 나오죠. 75%.
네, 그 A 지역에서 검사를 했을 때 양성 예측도는 26분의 18 하면은 어쨌든 75%보다는 조금 낮았겠죠? 그쵸? 얼마 나오나요? 네, 69% 나오네요. 여기서는 이제 69%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하니까 75% 나왔어요. 그 이제 뭐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민감도 특이도는 검사의 고유 특성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단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는 양성인 사람을 발견해낼 확률이에요. 근데 유병률이 지금 A 지역에 비해서 B 지역이 더 증가했잖아요. 125%, 1.25배가 늘어났으니까 여기는 그냥 랜덤으로 검사를 돌렸을 때 그냥 우리가 이제 계산을 다 떠나서 랜덤으로 돌렸을 때 양성이 나올 확률이 약간 더 늘어났을 거예요. 왜? 환자가 조금 더 그만큼 많아졌으니까. 그냥 길 가던 사람 아무나 잡아서 검사를 했을 때 A 지역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랑 B 지역에서 환자를 잡아낼 확률이 B 지역에 가니까 조금 더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A 지역에서는 양성의 수가 69%, B 지역에서는 75%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5번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 네. 65번, 네. 코로나 상황에서 A 시장은 A에 거주하는 확진자의 접촉자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 전까지 집에 머무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했대요. 이거 이제 무슨 효과와 관련이 있는가?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접촉자도 감염이 됐다면은 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고 다닐 수가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이 환자의 접촉자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제 접촉자도 환자가 됐는데 그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 활동을 하다 보면은 2차 감염, 3차 감염을 계속해서 일으킬 수가 있겠죠. 즉,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외부 효과. 그래서 이거 이제 특히 외부 효과 중에서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긍정적인 외부 효과 같은 거는 뭐 의학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술을 다른 사람이 활용을 한다는 거.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이런 것처럼 이제 환자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환자를 만든다든지 뭐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의 증상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외부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66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우한 코로나 방역 활동 중에서 출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은 어떤 건강 행태의 이론에 따른 것이냐라고 했는데, 뭐 이제 이 문제가 약간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건강 행태, 즉 건강할 때 건강 행태라고 하는 거는 건강할 때 계속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고민하는 게 이제 건강 행태에 관한 각종 이론이라고 했어요. KAP 모형은 지식, 태도, 실천 모형. 요 안에다가 이제 믿음을 끼워가지고 KABP 또는 KAP 모형이라고 했고, 요건 굉장히 단순했죠. 사람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면은 태도가 바뀌고 믿음이 생겨서 실천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에 나와 있는 계획된 행동 이론.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가장 중요한 게 의도라고 했었죠. 각각 키워드를 알아두시라고 했었는데 지식, 태도, 실천에서는 지식이 있으면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는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행동에 대한 의도를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의도를 만드느냐?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태도,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규범, 인지는 통제의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변화 단계 모형은 우리 기간으로 나눠가지고 해보자고 했었죠. 그래서 고려전 단계, 고려 단계, 준비 단계, 실천 단계, 뭐 유지 단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뭐 6개월 이내에 할 생각이 없으면 한 달 이내에 할 생각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이제 그 건강 믿음 모형. 그래서 건강 믿음 모형은 일종의 이제 가성비를 따져보는 거라고 했었죠. 실제 어떤 질병 X에 대해서 인지된 위험이 있고 이거를 내가 걸릴 것인가? 만약에 걸리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이외에 내가 그렇다면은 이것을 이런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텐데 이 행동을 할지 말지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일단 가장 큰 것은 가능성과 심각성을 가지고 따져본다라고 했었고 이 외에도 이제 트리거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어,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는 것은 그냥 그 단순히 뭐 손소독제에 대한 지식만을 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생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태도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 태도라는 거는 행동하고는 약간 다른 거예요. 태도가 그 비헤이비어가 아니고 어떤 그 애티튜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태도하면 왠지 손을 씻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손 씻는 것에 대한 나의 평소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단순히 손소독제를 놓는 것이 어떤 뭐 태도의 요소를 고려해서 사람들이 원래부터 손을 잘 씻었나? 뭐 이런 거랑은 조금 연관성이 떨어져요.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태도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된 행동 이론을 보면은 평소에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 손을 씻는 거는 뭐 좋다. 나는 원래 손을 잘 씻는다. 뭐 손을 씻는 것에 대해 나는 원래 거부감이 있다. 뭐 알코올 손 소독제를 쓰면은 자꾸 뭐가 일어나니까. 이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태도랑은 별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변화 단계 모형은 뭐 이건 이제 6개월, 1개월 이런 내용이 없으니까 요건 이제 답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게 건강 믿음 모형의 계기 요소, 그리고 계획된 행동 이론의 통제 행위 조절 능력인데 인지된 그 통제 행위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할 때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능력이 있느냐, 나만 어떤 잠재적인 역량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통제 행위 조절 능력이었으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그 음, 건강 행태, 질병 행태, 그다음에 환자 역할 행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들이 약간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우리 수업할 때도 이 부분이 좀 가장 어렵다고 설문에서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문제에 나왔을 때 이제 어떻게 답이 아닌 걸 지워가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거 이제 건강 믿음 모형에서 계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건강 믿음 모형을 보시면 이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 믿음 모형은 일단 기본적으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위험을 알고 있는데 결국 그렇다면 이제 이 위험을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위험을 겪지 않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기 전에 막 가성비를 따진다는 거죠. 내가 이 질병이 진짜 걸릴만 한가?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되지? 라는 걸 한번 따져보고 그러면 뭔가를 해야겠다 또는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쌓아가던 중에 이제 플러스 알파 즉 우리가 수정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작용을 하는 것이 뭐 성, 연령, 인종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꾸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 이제 제외하고 계기라는 게 있는데 계기라는 것은 단순히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지 마세요. 즉 내가 이 행동을 실천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주는 계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매스컴에서 뭐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손을 닦으세요. 우한 코로나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장소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손소독제가 보이면은 손소독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손으로는 얼굴이나 뭐 점막 같은 데 만지지 마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어요. 맞다. 그때 뭐 신문에서 나와서 누가 그랬지. 뉴스에서 나와서 누가 그랬지. 라는 게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아는 사람 누군가가 실제로 걸려가지고 나는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누가 옆집에 누가 걸렸다 하더라. 내 친구 누가 뭐 무슨 위중한 질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안 좋게 됐다 하더라. 그렇다면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 또는
TV에서 보니까 뭐 마스크는 아무 소용없고 뭐 첩약 먹으면 된다던데? 그럼 나는 마스크 안 쓰고 손소독도 안 할래. 그럼 행동을 안 할래. 라고 하는 게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 이것을 그 우한 코로나 말고 뭐 다른 걸로 한번 볼까요? 요새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사람들이 막 또 무서워하는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즉, 어, 예방접종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예방접종에서 말하는 건강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 행위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았을 때 인플루엔자에 걸리는 위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들이 겨울에 인플루엔자에 잘 걸리나? 걸리면 어떻게 되지? 막 뭐 열이 많이 나고 몸살 기운이 너무 심해서 뭐 학교도 못 가고 일하러도 못 가고 병원에 출근을 못 하고 한다는데 그러면은 내 친구가 대신 당직을 서야 되고 이런 걸 막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던 와중에 이제 주위에서 또 막 얘기가 들려요. 질병관리청에서 나와가지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안전하니까 맞으세요라고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뉴스에서도 뭐 예방접종을 맞았더니 뭐 안 맞은 사람에 비해서 이완 기간이 평균 5일에서 3일로 짧아진다. 웬만하면 맞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위에서 카더라 하는 얘기를 듣는 거야. 그거 맞았는데 누가 뭐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할아버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맞고 나서는 뭐 주사비가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입원했대. 그렇다면은 야, 씨,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서 맞지 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독감을 다음 주에 맞으려고 했는데 엊그저께 독감에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꽁꽁 앓아서 누웠어. 진작에 맞을 걸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계기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로 66번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살펴보면은 출입구에 사람들이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죠.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사용을 하는 이 행동, 건강할 때, 우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안 걸리기 위해서 손을 씻는 행위는 이 중에서 가장 이것과 관련이 있는 이론을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태도라는 것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계획된 행동의 변화 단계는 뭐 이건 이제 기간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었고, 통제행위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어떤 나의 역량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계기 요소, 즉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뉴스만 틀면 계속해서 마스크하고 손 닦으라고 하고 나를 자꾸 설득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래도 나 손을 잘 씻고 다녔더니 이번에는 우한 코로나뿐만 아니라 감기도 안 걸렸어, 한 번도 배탈도 난 적이 없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손 씻는 활동을 잘 실천을 하게 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땐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건강 믿음 모형에서 계기 요소가 맞다라고 맞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서 가실 수도 있고, 이게 조금 어려우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보기를 하나하나씩 지워가면서 이게 왜 안 되는지 아닌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다 보면은 답을 고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확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아있는 게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 선생님들 답을 찍으실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해서 새로운 약의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했대요. 이제 임상을 한 거죠. 임상을 할 때 선정과 제외 기준, 포함 기준과 배제 기준을 항상 만들어야 되는데, 이 포함 기준, 배제 기준을 두는 것은 어떤 지표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그래서 선정 기준은 기존에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현재 어떠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포함을 안 시키겠다, 연구에. 왜? 연구를 조금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뭐에 해당을 한다고 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내적 타당도라고 했죠. 내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맞냐? 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았냐?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했었는데 임상을 진행할 때는 일반화는 아직 아니에요. 왜? 임상을 할 때는 굉장히 까다로운 포함 조건, 배제 조건을 놓고서 내가 세운 가설, 그 다음에 이 가설에 도달하기 위한 각종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일단 요것부터 맞아야지 여기서 뭔가 하나 틀어지면은 요걸 더 큰 범위에서 불특정 다수 여기까지는 아예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임상 조건에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두는 이유는 왜 그렇다? 내적 타당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68번 우한 코로나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파되는 사례가 지역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다. 적절한 격리 방침이 뭐냐라고 했는데 우리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이제 호흡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의 특징, 그 다음에 소화기 질환의 특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호흡기 증상은 어때요? 바이러스라든지 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레플리케이션을 거쳐서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내가 실제로 증상을 경험을 하는 시간보다 앞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증상, 즉 콜록콜록하고 H하고 알아눕기 시작하면은 이미 그 패토제는 내 몸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전파를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증상 이후에 격리하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했어요. 반면에 소화기는 어때요? 피컬 투 오랄이 대부분이죠. 내가 일단 한번 싸야 돼요. 설사를 하든 똥을 싸든 일단 한번 내가 싸야만 배출이 되는 거, 균이 대부분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니. 균이 뭐 바이러스가 발이 달려가지고 주인님이 앉을 때 항문을 살짝 열고 밖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파가 증상 이후에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 소화기 질환은 비교적 그 전파 차단을 하기가 조금 쉽고 호흡기 질환은 조금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현재 기조가 이걸 어떻게든 뭐 박멸을 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의 접촉자를 증상이 없을 때부터 이제 선제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일단 이렇게 하고는 있어요. 다만 이게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굉장히 큰 비용을 치러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질병의 특성이 이러한데 이런 질병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성을 거슬러서 뭔가를 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행이 시작이 됐으면은 아예 그냥 종식시키는 거, 막, 뭐, 처음부터 막, 뿌리를 뽑겠다라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환자를 발견해서 그 중에 좀 위험한 사람이 있다면은, 중증으로 가는 거를 방지하는 게 이제 올바른 예방의학적 관점에서 올바른 접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소화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격리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69번. 우리나라 의료기관 유형별 최근 10년 병상수 증가인데 화살표가 표시하는 의료기관 유형은 무엇이냐? 그래서 10년 동안 병상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본 건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일 많이 증가했어요. 10년 동안 뭐예요? 요양병원이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양병원이 급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사망 통계도 왜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숙가 문제도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병상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요건 이제 뭐 세부적인 항목들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구체적인 숫자는 그냥 무시하시고 경향만 보시면 돼요. 보면은 이게 요양병원이거든요. 요양병원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지금 급증을 했어요. 그 와중에 병원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병원은 줄어들고 있고 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마음대로 좀 늘리기가 어려워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고 그 사이에 이제 종합병원이 뭐 약간 증가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로 아마 뭐 주변에 의사 가족분들이라든지 뭐 병원을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본 선생님들이 있다면 아마 지금 이제 병원급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2차 병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병원급들이 지금 요새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상종은 그냥 이제 법이라든지 제도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를 하고는 있고요. 70번 건강과 질병 현상을 결정한 요인을 설명하는 모형 중에서 다음 사례가 하나는
질병 발생 모형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74세 남자가 농장 일을 하던 중에 찐득이에 물려가지고 SFTS가 걸려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망했대요.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죠. 바깥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찐득이 패소젠에 물렸죠. 찐득이가 이제 패소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호스트가 되는 거죠. 숙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장에서 작업을 한 것은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환경과 숙주와 병인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을 우리가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71번. 의료 소비자 측면에서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본인 부담금 상한제, 뭐 문제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 본인 부담금 상한제를 이거는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제에서 상한선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상한선을 낮추면은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면은 병원을 아무리 많이 가도 내가 내는 돈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상한을 확 높여버리면은 사람들이 병원을 조금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소비자 측면에서 하는 거는 맞아요. 신의료 기술 평가는 이제 신의료 기술을 도입을 하는 측면이니까 의료 공급자 또는 의료 기술 도입 측면에서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이고요. 환자 회송 체계도 마찬가지로 공급자 요건 이제 상종에다가 의뢰하고 그다음에 상종에서 인터벤션 끝났으면 급한 거 끝났으면 다시 이제 동네 병원으로 돌려보내고 하는 것들. 이번에 적정성 검토 요건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불 방식을 바꾸는 것도 제도적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72번 문제는 문제가 좀 누가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반성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내다 말았어요. 지역 보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고혈압, 체질량 질수, 고혈당, 흡연, 음주, 대기오염 등으로 각 국가에서 이 지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표 중에서 이것 등으로 무슨 말 어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지표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문제를 선생님들은 이해를 잘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전 처음에 이 문제를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전 처음에 이 지표라길래 이게 무슨 고혈압이나 체질량 지수 이런 지표로 의미를 하나 했었는데 2040년에 중국은 국가 순위에서 상승을 하고 미국은 국가 순위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표이다. 고혈압이 상승을 하나 체질량이 상승하나 하고 있는데 3대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지표는 뭐냐라고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읽을 때 고혈압, 체질량 이런 거가 관련된 건 줄 알았는데 여기 고혈압, 체질량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문제를 이건 잘못 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라고 추정이 되냐면 아마도 그 GBD라고 해가지고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생님들 일단 결론은 국시의 수준을 벗어나는 문제이고 일단 문제 질 자체가 좋지 않고 내담한 문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이해가 되면은 듣고 아니면 그냥 넘기세요.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라고 해서 이제 질병 부담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부담이 큰 질병이 뭐냐면 폐렴도 있을 것이고 자살도 있을 것이고 MI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가장 많이 치르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이거를 할 때 사용하는 이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를 이제 여러 가지로 환산을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돈으로 환산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건강한 수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 질병에 걸려가지고 몇 년의 수명 예를 들어서 80살까지 살 거를 MI에 걸려가지고 50살에 죽어버렸다든지 이런 걸로 계산하면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게 이제 그 기대 수명 또는 평균 수명 있고 그 다음에 특수 사망률, 그 다음에 조기 사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은 한 요 정도는 살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게 이제 기대 수명 또는 평균 수명이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버든이 조금 높은 디지즈에 걸려가지고 한 80년 살 거를 60살에 죽어버렸다. 그러면 20년 조기 사망한 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MI로 인한 그 나라에서의 사망률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특수 사망률이잖아요. 이게 특수 사망률. 요런 지표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그 GBD를 산출하는데, 아마 이 문제를 내신 분이 뭐 이 GBD가 이제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그 각 나라마다 본부가 있는데, 아마 이거 GBD와 연관이 돼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 야심차게 냈나 본데 문제를 내다 말았어요. 바쁘셨나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아마 평균 수명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문제랑 엮어 보면은 뭐 고혈압, 체지방치, 고혈압 이런 거랑 연관이 되는 게 평균 수명 밖에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뭐 출생률은 애기들 얘긴데, 애기들이 엄마 자궁에서 나올 때부터 담배 빨면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더니 2040년이 되면은 그 중국은 평균 수명이 한 80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미국은 79살 정도, 약간 미국이 조금 중국에 비해서 낮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서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못 맞췄다. 아주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다음은 우한 코로나와 관련된 기사의 한 대목인데, 보건당국의 조치에 해당하는 감염병 관리 원칙은 해가지고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 어디에서 환자가 잔뜩 나와서 그렇다면 그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한때 또 이 용어가 막 유행을 했었죠. 코호트 격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코호트 격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코호트 격리는 뭐냐라고, 어떤 측면에 접근한 거냐라고 했는데,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감염 질환이 이러한 고리를 타고서 이제 계속해서 전파가 된다라고 해서, 이 고리 중에 어딘가 한 군데를 끊으면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병원체와 병원소 관리, 뭐 숙주 관리, 그다음에 전파 관리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환경 병원, 병원체를 아예 병원체를 가지고 있는 블러디 메리 이런 사람들 찾아내가지고 치료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나오지 마세요, 뭐 밖에서 활동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전파를 자체를 차단을 한다든지, 예방 접종을 줘가지고 감수성 있는 숙주를 없애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감수성을 없애버린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써서 이 고리를 이렇게 각각 끊을 수 있다라고 했었고, 이 문제에서는 이 코호트 격리라는 게, 그러면은 이 고리 중에서 어디를 끊는 거냐, 즉 이미 환자가 됐거나 또는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어가지고 못 나오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전파를 차단하는, 전파 과정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나와서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은 추가의 환자를 만들 테니까, 이건 전파 과정 관리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74번 문제. 요거는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앞배가 생겼을 때 위치의 적절성은 뭐와 관련된 것이냐? 이것은 접근성과 관련된 거죠. 75번 문제.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ICU 간호사 선생님한테 잠복결핵 검사를 뭐 이그라라든지 그런 걸 했나 봐요. 자연사 예방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잠복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감염은 됐고 질병에 걸렸는데 증상만 안 나오는 거죠. 증상만 안 나오는 걸 우리가 asymptomatic infection, 불현성 감염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76번 문제. 수은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됐대요. 그래서 혈중 수은, 생선 수은 농도를 검사해가지고 일평균 섭취량을 구했대요. 요것은 지금 무엇을 한 거냐? 즉 건강 위해성 평가에서 몇 가지 단계가 있었죠. 이게 정말 우리 몸에 나쁜지 안 나쁜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험성 확인을 해야 됐어요. 뭐 문헌을 본다든지 과거 기록을 살피다든지 해가지고 얘가 정말 수은이 정말 위험하냐 안 하냐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위험성 확인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용량 반응 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수은은 오케이, 위험하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위험하냐? 뭐 10mg을 먹어야 위험을 하느냐? 20mg을 먹어야 위험하냐? 이런 거를 따져보는 게 이제 용량 반응 평가 단계이고, 용량 반응 평가를 거쳤으면 그렇다면은 수은이 일상생활에서 뭐 이 정도의 레벨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이상으로 넘어가면 위험하구나라는 걸로 결론을 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만큼 노출이 되고 있는지 또는 여기까지는 안 갔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노출평가의 단계인 거죠. 이게 이제 일일 평균 섭취량을 구해가지고 노출이 정말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거. 노출 평가까지 끝났다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위에도 결정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 지역 주민들은 평균 한 요 정도를 먹기 때문에 위험 안 하다. 오케이, 계속 이대로 해도 됩니다. 또는 이만큼 먹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인터벤션을 해야겠구나 라는 거를 하는 게 이제 위에도 건강 위해성 평가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77번. 대한민국 의사의 약 80%가 전문이래요. 전문의 비율이 높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동네 병원 원장님들이 다 전문이에요. 다 전문이다 보니까 이게 동네 병원은 사실 두루두루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 병원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싶으면 쏘면 돼요. 종합병원, 상종대학병원으로 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동네 병원 원장님들이 다 내 과목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두루두루 알지는 못하는 문제가 조금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1차 의료의 질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는 국민들이 여기저기 이 병원 저 병원 갔다 오면서 의료 비용이 증가하기도 하고, 또는 뭐 전문의 수가 같은 걸 계속해서 붙여야 되니까 의료비가 증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뢰, 회송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내가 전문이니까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해당하는 거는 단계화가 약화된다는 거죠. 국민의료비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1차 의료의 질이 그래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두루두루가 안 된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환자 의사선택 자유가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없죠. 1차, 3차 사이 환자 의료 회송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서로 막 우리 수업 시간에 약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동네 병원 원장님이랑 서울대병원 원장님이랑 서로 환자를 유치하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다 전문이니까. 암, 뇌심혈관계 질환, 감염병, 주요 질병에 대해서 단계적 예방 전략이 필요한데 증상 발현 이전의 전임상 단계에서 질환의 조기 발견. 전임상은 뭐예요? 이미 환자가 된 거죠.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대신에 이제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는 몇 차 예방이에요? 2차 예방이죠. 2차.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2차 예방 위내시경 설명검사, 때문에 절주 유도인데 대장암 환자의 절주를 유도하는 건 이 사람은 대장암 환자로 딱 판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미 좀 어느 선을 넘어선 거고 위내시경 선별 검사를 하는 거는 아직 EGD, EGC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이제 내시경으로 떠낸다든지 퍼낸다든지 하는 이제 조기 위암에 대해서 어떤 인터벤션을 하기 위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2차 예방과 임신 선별 검사가 맞는 방법이고요. 79번 문제. 47세 남자가 수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었는데 한 10일 전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통증을 느끼는 보니까 해서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판금 작업을 25년 동안 했었던 히스토리가 있었고 산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작성한 서류는 무엇이냐? 이 문제도 지우세요. 요거는 국시의 평가 목적과 벗어나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소견서 써주시면 되는데 이거 그 국시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셔야 될 게 1차 의사, 동네 병원 원장님이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환자가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가가지고 요양급여 신청서 소견서를 받아와서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자들이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소견서가 필요하대요. 네, 그러면 네 그래요 하고서 써주면 되는 거지. 이걸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문제에 나왔으니까 상식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산재로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급여의 종류가 있는데 건보가 있고 건강보험이 있고 자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제 산재 처리가 돼가지고 건강보험하고는 또 별도의 그 요양급여를 받잖아요. 그래서 산재 요양 그러니까 산재 환자를 일단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등록을 할 때 신청서를 써야 돼요. 나 산재로 인정을 해주세요라는 신청서에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그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세요라고 해가지고 그 신청서에 두 번째 장에 보면 의사 소견서가 있어요. 이거를 환자들이 가져오면 선생님들이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아는 거는 아마 또 이 직업환경의학과 부심이 넘치는 선생님께서 내신 것 같은데 선생님들 전혀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80번 문제.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방법 중에서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청구 명세서는 의무 기록을 이용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대로 된 걸 했는지 아니면 과잉 진료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심평원에서의 적정성 평가가 있다. 이게 바로 의료 이용도 조사.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뭐 아셨다면 그냥 푸시면 되는 거고, 의료 이용도 조사라는 용어를 모르셨다면 알아두세요. 의료 이용도 조사가 뭐 사람들이 뭐 병원에 하루에 몇 번 가니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절성 평가, 적정성 평가가 곧 의료 이용도 조사라고 하시면 돼요. 아마 요건 이제 만약에 선생님 혹시라도 못 맞추신 분이 있다면은 이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 이용도 조사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 의미를 몰라서. 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방에 나온 20문제들을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그 국시랑은 다르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이렇게 조금 깔끔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모의고사가 내는 방식이 그냥 이제 여러 선생님들한테 뭐 문제 좀 내주세요 해가지고 모아서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내는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좀 바쁘시다 보니까 뭐 본인이 직접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밑에 전공의들한테 시켜서 내기도 하고, 그럼 또 레지던트가 사기는 바쁘니까 또 밑에 있는 대학원 조교한테 시켜가지고 내기도 하고, 뭐 옛날에 냈던 문제는 똑같이 보기만 바꾸고 이런 경우에서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혹시 뭐 내가 다 맞추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다만 선생님들께서 이 느낌은 조금 알고 가시면 좋아요. 국시에 갔을 때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다. 낯선 용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약간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론적인 내용은 내가 다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가만히 돌이켜 생각하면 다 연관 지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그 64번 문제 같은 거는 이제 계산해서 2x2 테이블 그리면 된다고 해서 이런 공식 같은 거 지금 이제 외우기 시작하면 헷갈리니까 테이블 그려서 외우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66번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건강이론, 건강행태, 질병행태, 환자 역할행태 이런 거는 모두 다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항상 그 역대 국시를 보더라도 한 문제, 두 문제 꼭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면은 만약에 내가 각 이론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 키워드들 다 알고 있고 각 이론에 해당하는 그림들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씩 대입해서 풀어보시면은 좋고요. 그게 어렵다면은 나머지 보기들 하나씩 지워가면서 요거는 왜 안 돼? 왜 안 돼? 해가면서 풀면은 답을 고르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100%이 답, 내가 고른 답이 확신한다 라는 생각까지는 들진 않더라도 보기 하나 남기는 것까지는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한 코로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예방뿐만 아니라 법규라든지 다른 내과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임종편 1차 예방의학 해설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